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인상 깊은 장면이나 내용, 그냥 똑같긴 한데, 그런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맨 끝에 책 마지막 부분에 소장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날려서 그 초토화된 도시에서 어, 아이가 어른한테 물어보는데 아이가 일본이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른이 대답을 안 해주는 못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다음 재현님 말해주세요. 저는 꽃잎으로 쓴 글자라는 책이 제일 재밌었고, 그 이유는 뭔가 되게 그 당시 학교 생활을 되게 생생하게 들려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성님 말해주세요. 저도 원재님처럼 마사코의 질문편에서 우리가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걸 봤을 때 우리 관점으로 보면 별 생각 안 했는데 일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일이었다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네. 그럼 준혜님 말해주세요. 저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점이 그렇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해주세요. 저는 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뭐 일제 침략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잎새이는 바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게 동화로 보기 좀 어려운데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마지막 삶을 이렇게 동화 형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이채롭고 그 뭐 마사코의 질문 저 역시 이제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제2차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일본인의 관점에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인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역시 그게 그 일본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관동 대지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관동 대지진으로 해서 우리 조선인들만 이렇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약한 일본인들도 그 와중에 많은 또 피해를 입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재현이. 네, 저는 그 마사코의 질문에서 만약에 자신이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답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뭔가 막상 답하려면 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도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뭔가 진짜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남의 나라한테 피해를 주고 죗값을 치른 건 맞지만 그 어른들이 못 말하는 이유가 뭐 그런 방금 재현이 말한 것처럼도 있는데 저도 재현님이랑 비슷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하기 조금 꺼려지긴 하겠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저도 이른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고 피해 본 것만 얘기한다던가 이것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밝혀서 부끄러운 역사도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그 마사코의 질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감추고 싶은 역사가 있어. 어떤 게 있을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음, 병자호랑 같은 거. 병자호란? 병자호란 왜? 좀 졌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졌으니까? 피해자잖아. 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얻어 터졌잖아. 물론 얻어 터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때린 놈이 나쁜 놈이잖아. 우리의 잘못은 얻어 터진 것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이 마사코의 질문에 보면 일본은 얻어 터졌는데 그 얻어 터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미국이 원자폭탄을 거기 떨어뜨렸는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그거를 계속 이 마사코는 묻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그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거야? 잘못 일본이 한 짓을 한국에 한 짓이나 음, 중국 그런 쳐들어갔잖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를 한국으로 음. 밀고 쳐들어가면서 그랬을 때 자기가 그걸 쳐들어가서 그 약간 한국인을 낮게 보고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를 음. 말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 못 말하고 있는 거. 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 원자폭탄을 투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슨 뭐 미국이 무슨 착하고 일본이 나쁘고 뭐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태평양 전쟁을 먼저 일으킨 건 누구야? 독 태평양 전쟁, 태평양 일본이 전쟁. 일본이야, 일본. 그래서 일본이 그건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독일과 손잡고 한 편을 먹었던 거고 그러면 일본은 왜 미국을 공격했을까?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하는 것으로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거든. 일본은 왜 미국을 공격한 거야? 음, 그 자, 뭐냐 네. 요 아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뭐 역사 시간이나 뭐 세계사 시간 더 배울 거라 생각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당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도 뭐 먹었고 당연히 중국도 차지하려고 그랬고 이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을 다 먹으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이제 충돌하게 돼? 미국과 충돌하게 돼. 미국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충돌하게 돼. 특히 미국이 석유 같은 거를 공급을 막으려고 했었어. 일본에. 근데 일본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잖아. 근데 미국이 석유를 막아버리면 자기들이 뭐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중국, 동남아를 다 먹는데 미국을 제끼지 않으면 자기들의 세력을 넓힐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한판 승부를 아시아를 둘러싸고 아시아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미국을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그 자기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온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이제 그 공격을 받은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상했고 실질적인 피해도 받고 그다음에 그보다 다시 더 중요한 건 미국의 이익을 일본이 뭐 했던 거고 막았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했던 거고 그 전쟁을 끝낼 목적으로 바로 이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달아서 뭐 했던 거야? 떨어뜨렸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런 패권 싸움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미국을 건드리지 조선을 않았으면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애당초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 마사코의 질문을 쓴 손윤자 선생님의 입장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사코의 질문 안에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와. 그 친구 그 유키짱과 마사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사코가 이야기하거든.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왜 작가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삽입했을까? 사실 그 얘기 없어도 되잖아. 그 이 애가 할머니한테 막 그 유키짱과 있었던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응? 친구 유키짱과 음. 있었던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그 이야기에서 빼도 사실은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돌아온다 이거잖아. 그리고 그때 할머니하고 나눈 이야기잖아. 근데 그 친구 유키짱의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친구 유키짱의 이야기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뭐야? 그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 그 아시아 음, 대부분 한국, 대한민국, 그땐 조선이겠죠. 조선하고 중국 그런 걸 통틀어서 공격을 해서 차지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유키짱을 하는 애가 먼저 시비라는 걸 걸었으니까 약간血통을 계속 만들고 막 떨어뜨리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 일본하고 상황이 똑같고 그리고 그 여기서 여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주인공 마사코. 주인 그 애가 그 필통에서 만졌으니까 그리고 뭐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걸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갈겼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다가 미국이 원자폭탄 일본에다 부은 상황이랑 똑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넣은 거였어요. 준호, 원재가 한 얘기가 이해가 돼? 준호야? 네, 지금 준호 원재가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지. 사실 이 이야기를 집어 넣은 것은 마사코 입장에서 유키짱이 누가 되는 거야? 일본이요. 일본이야, 유키짱 일본. 마사코는 미국이요. 자기가 미국인 거야. 그래서 마사코 입장에서는 유키짱이 먼저 잘못하지 않았으면, 먼저 시비 걸지 않았으면 자기가 유키짱을 때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없어요. 자기가 유키짱을 때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마사코는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미국이 우리 일본을 때린 데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유키짱이 자기가 왜 맞았는지는 얘기 안 하면서 마사코가 나 때렸어 라고만 비난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마사코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사코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마사코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사코의 이런 인식은 문제가 없는 거야? 마사코 이런 생각은?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여러분 생각에 마사코의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래도 마사코의 말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점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마사코의 얘기는 간단하잖아. 친구가 나를 건드렸어. 친구가 내 물건을 건드렸어. 얘가 잘못하니까 내가 한 대 뭐 한 거야? 때려준 거야. 문제 없어? 어떤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라고는 볼 수 없긴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없기도 한데 음, 우선 말로 해야 되는데 때린 거예요. 그렇지. 친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꼭 때려야 돼?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럼 이 논리를 바꿔보면 이 논리를 미국과 일본의 관계로 대입해서 얘기되면 어떻게 될까, 주성아?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살짝 건드렸는데 미국이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거. 일본이 미국을 건들고 일본이 먼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다가 뭐해?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야 되냐?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그 죽거나 다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리고 그 수십만 명에는 모두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라는 거야. 일반 시민들이라는 거야. 대다수가. 그 전쟁은 군인과 군인들이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한쪽은 아니 일본 너희들이 그럼 항복을 하던가 일본 너희들 애당초 전쟁을 일으키지 말던가 일본 너희들도 침략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라는 주장도 강력하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다 원자폭탄을 갖다가 투하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주성이가 말한 병자호라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뭘 잘못해갖고 지금 그 청나라 얻어 터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고는 좀 뭐해? 결이 다른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 전쟁 알아? 아, 네, 알아요. 베트남 전쟁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알아? 그 미군 도와주러 그 미군 그렇지. 지원 갔잖아. 미국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어. 미국 너희들이 우리 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우리가 혈맹이니 미국 너희들이 베트남 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너희들 돕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를 우리나라가 북한과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반공 국가로서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이것들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야. 하지만 그 안의 이유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서 우리나라가 돈이 필요해. 돈 나올 근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군 도와주고. 돈 받기로 하고 지원 받기로 하고 그리고 물품 팔기로 하고 베트남전에 파병된 그런 요인도 있더란 얘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어.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 군인들과 싸워서 우리 군인들도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군인들 가서 베트남 군인들도 많이 뭐하고 죽이고 베트남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야? 베트남의 어떤 마을 전체를 다 싹쓸이 해버린 거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거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우리 군인들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베트콩인지 일반 민간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없다고요. 또 그 베트콩들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전 수행상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 반면 누구는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자기는 한국 너네 나라 문제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너네가 왜 우리를 죽이는데 너네가 왜 우리를 학살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유 공산주의를 막고 미군을 도와서 우리 혈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응징한 것은 뭐 정의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입장이 뭐에 나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베트남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한테 대해서도 너희들도 사과하고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사죄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베트남에게 대해서 한 일은 대해서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네들이 우리 때린 거는 뭐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아니다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과 우리가 베트남에 한 것은 전혀 뭐 아니다 다른 성격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경우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9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꼬마의 실험 장소로 히로시마를 고른 이유가 있더구나라고 199쪽. 선생님 책 이건데 너네는 어떤 책 갖고 있니? 선생님 책 이걸로 갖고 있는데. 이거요 똑같이. 달라요. 그래. 그럼 199쪽이 아닐 수도 있겠네. 선생님이 그냥 읽어줄게. 잠깐 그러면. 199쪽. 네. 선생님 책으로는 199쪽인데 미국이 꼬마의 실험 장소로 꼬마는 그 당시 터뜨렸던 핵폭탄의 이름이야. 리틀보이. 히로시마를 고른 이유가 있더구나. 첫째, 히로시마에는 중요한 시설이 많았고 둘째는 땅 모양이 평평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셋째는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집도 많이 무너지고
그럴 것 아니겠니?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탄인가가 고스란히 드러나잖아. 미국은 바로 그걸 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왜 하필 히로시마를 노렸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때 이게 이제 동화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동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동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덤으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잠깐 뭐 그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사실은 독일이 그 당시에 독일 베를린이 물리학이 제일 많이 발달했어. 독일 베를린 대학이. 그래서 독일의 그 물리학자들, 학자들이 먼저 사실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 와 있던 유태인들이 알게 됐고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니까 큰일 난다. 그럼 완전 히틀러 시장이 된다. 그 독일이 발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미국에 있던 과학자들이 대통령한테 설득을 했어. 근데 대통령 설득이 안 돼. 왜?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위력이 어떤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니 대통령이 그걸 만들 리가 없지. 근데 그 당시 미국에 아인슈타인이 네. 역시 독일 베를린에서 피해서 미국에 망명을 와 있었어. 그때 이거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아인슈타인 당신이 얘기해 보라고. 아인슈타인 당신이 명성이 높으니 당신 말은 들어줄 거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당시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역시 독일이 원자폭탄과 핵폭탄을 갖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과학자를 동원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나서. 근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소식이 들려. 첫 번째는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독일이 이제 곧 뭐 한다는 거야? 항복한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자폭탄 만들지 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 원자폭탄 만들면 안 된다고. 자,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야. 어떨 것 같아? 지가 원자폭탄 뭐 하라더니, 만들라더니, 그래서 돈 엄청 들여갖고 원자폭탄 한참 만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만들지 말라고 그래. 그 프로젝트를 그만둬야 돼. 계속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계속 만들어야죠. 그래? 만들어야죠. 언제와 같은 판단이었어. 미국 대통령은. 계속 만들었어. 완성을 했어.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 이것들이. 일본이 거의 막 그로기 상태에 빠져갖고 힘이 없는데도 이게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부담을 갖고 있었어. 첫 번째로. 두 번째,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실험을 해봤지만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력인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 위력을 보고 싶어. 세 번째, 이 책에 나와 있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무기가 있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내보이면 다른 나라들이 뭐 하지 못할 거다? 우리한테 꼼짝 못할 거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되고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것도 실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 있는 걸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고른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뭐 당시 사실은 도쿄가 더 이제 뭔데 크고 도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사상자가 너무나 뭐해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 국제적 비난 이런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른 거야, 고른 거 그냥. 중소도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골라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달아 터진 거야. 그 효과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책에도 이제 얼마나 그 원자폭탄이 그 위력이 대단했는 거가 나오는데 일본이 놀라갖고 뭐해? 바로 항복을 해버려. 바로 항복을 해.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그런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벌벌 떨어. 하지만 미국의 계산과 다르게 된 점이 있어. 어떤 점이 다르게 됐을까? 미국의 계산이 틀린 점.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래 일본 도쿄에다 뿌리려고 했는데 어디에다 잘못 뿌렸다고 했었어요, 한국에. 그래? 미국의 계산이 틀린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원자폭탄을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굽실굽실거리면 미국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저렇게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 저것들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저 미국의 노예가 되겠구나. 우리도 빨리 뭐 하죠?
만들. 원자폭탄을 만들자. 그래서 그 뒤이어서 소련, 현재 러시아지, 뭐 소련이, 영국이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서둘러서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갖고 있는 원자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가 뭐 수십 번 박살날 만큼의 엄청난 원자폭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고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 우리만 그러면은 갖자. 더 이상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하게 하자. 그 다른 나라들이 원자폭탄 갖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엄청나게 이제 뭐 하는 거야? 핍박을 가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지금 북한. 이제 원자폭탄 가지려고 하다가 얻어 터진 나라가 북한이야, 북한. 북한이 미국 말 안 듣고 원자폭탄 갖는 바람에 미국이 저것들 뭐 해라? 앞으로 저것들 상대하지 말아라. 북한한테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래서 무역 봉쇄 정책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커다란 그 이유가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므로 인해서 아주 그런 그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든 이유는 뭐야? 한국. 위협이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북한을 쳐들어갈 생각이 한 번도 없어. 선생님 생각에는 그랬어. 북한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그것만 걱정이었지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북한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언제 저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북한을 뭐 할지 쳐들어올지 그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지 그것이 늘 뭐 하다는 거야?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한테 뭐가 있으면 폭탄이요. 핵폭탄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들을 뭐 할 거다? 건들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북한의 주장은 자기들이 이른바 자기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지. 북한 너희들이 언제 우리를 핵폭탄을 갖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 우리도 핵폭탄을 갖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도 핵폭탄을 갖자. 근데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가지려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접선. 가만히 안 둘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처럼 모든 걸 이렇게 뺏길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사실 핵폭탄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고 대신 미국이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해? 만약 북한이 핵폭탄을 핵 공격을 하면 우리 미국이 한국 대신에 북한을 핵 공격 해줄게. 이게 미국의 약속이야. 자,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핵폭탄 맞은 다음에 북한도 핵폭탄 맞으면 뭐해? 둘 다 죽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그거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핵폭탄 맞을 때 미국이 과연 진짜 핵폭탄으로 뭐 해줄 거냐? 방어를 해줄 거냐? 미국이 마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북한의 핵폭탄 문제를 그래서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국한테 그런 게 잘 보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또 제각각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 있잖아. 그것만 해도 지금 위력이 대단하잖아. 근데 그때의 핵폭탄은 지금의 핵폭탄에 비하면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핵폭탄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수백 배의 위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핵폭탄이 더 떨어지면 여기는 수십만이지만 수백만 명이 뭐 할 수도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기 때문에 그 핵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가장 온통했던 사람이 있어. 온통했던 사람.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백범 김구쌤님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아야 되잖아. 우리 해방되니까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백범 김구쌤은 한탄했어. 한탄. 한숨을 쉬었어. 왜? 자기네 나라를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미국의 도움을 이용했어요. 맞습니다. 언제가 잘 알고 있네. 원래 계획은 우리나라가 8월 한 20일 정도 그 근처에
독립군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일본군들을 몰아내고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일본이 너무 일찍 뭐 해버린 거예요?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오면서 소련군과 미군이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뭐 하게 되는 분단 국가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핵폭탄 투하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결코 해방돼서 좋긴 하나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역사의 어떤 그런 비극이었던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누가 꽃잎으로 쓴 글자가 인상 깊었다고 누가 얘기했지? 재현이 얘기했나? 자, 꽃잎으로 쓴 글자라는 이야기에서 이 다나카 선생님이 재미난 놀이라고 한 까닭이 뭐야? 그 다나카 선생님의 노림수는 뭐였던 거예요? 그 위반이라는 패를 나눠주잖아. 그 다나카 선생님이. 다나카 선생님이 그걸 통해서 재미나다고 얘기했던 이유와 그거에 대한 노림수는 뭐였던 거야? 왜 그런 걸 한 거야, 주성이? 다나카 선생님이. 준호. 다나카 선생님은 왜 위반패를 애들 따라준 거야? 재현이. 그 약간 조선어는 쓰지 말고 일본어만 써라 이런 의식을 더 넣기 위해서. 그렇지. 표면적인 이유, 겉에 드러난 이유는 재현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조선말 쓰는 아이들한테 그 조선말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반패 조선말 쓰는 애들 돌려라 라는 식으로 그게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뭐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시기를 몇 개로 나누면 제일 첫 번째가 이른바 헌병 통치 시기가 있었어. 그 헌병 군인들이 와갖고 완전히 무지막지하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그러다가 1919년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눌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문화통치라고 해서 약간의 자유로 숨통을 허락해. 그 문화통치 시기가 있었어. 그러다가 1940년대 이후에 태평양전쟁이나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이른바 민족 말살 정책으로 또 정책을 바뀌어. 그러면서 이른바 창씨 개명, 우리나라 이름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 쓰게 하고 또 조선어 금지,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조선어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게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겉으로는. 근데 그거 말고 또 속으로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언제? 속을 있는 거요? 응? 속을 있는 거요? 또 다른 노림수는 뭐였던 거야? 자, 가장 큰 노림수는 바로 조선 아이들끼리 뭐 하는 거야? 갈등하게 돼, 싸우게 돼. 그 서로 뭐 아야만 해도 위반패를 주잖아. 네가 혼나라고. 그럼 걔는 또 다른 애에게 또 주잖아. 그러면서 서로가 저런 하면서 이제 뭐해? 서로가 서로를 뭐 하게 되는 거야? 미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선인들이 뭐 하지 못하게? 단결하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을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배자들은 그 피지배자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도록 왜? 그들이 한마음 한뜻 때문에 덤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뭐 한다? 갈라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모아서 지배자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이 사실은 그 위반패라는 것을 주고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한 그 선생님이 나쁘고 일본이 나쁜 거잖아. 근데 애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누구만 생각하는 거야? 저놈이 나를 지명했어. 저놈 때문에 내가 혼나게 된 거야. 그리고 저놈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노렸다는 거지.
준호야, 선생님 설명 이해 가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 보고 뭐 그렇게 위반표를 나눠줬어. 그래서 야, 너네 위반표 마지막 갖고 있는 놈들은 나한테 아주 뒤지게 맞을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애들처럼 나만 안 걸리면 돼. 해갖고 계속 뭐해? 돌리느라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주성이 어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딱히 떠오르지 않아? 준호, 네.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네 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딱히 그렇게 언제?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좀 들키거나 약간 방법이 사용이 이렇게 수업을 해도 이렇게 저희끼리 안 싸우는 방법이 애들이 쉽게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재현이.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도 뭐 딱히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근데 굳이 말하자면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 맞을 사람 한 사람 골라 놓는 거야. 그거 조선말 내내 쓰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 걸린 애 제비뽑기 걸린 애한테 위원패 갖고 있다가 걔한테 그냥 선생님한테 뭐 하라고 맞으라고. 어차피 뭐 할 건 마찬가지야. 누구 하나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최소한 우리끼리 싸우지는 뭐 하자? 말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다거나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런 제안이 과연 그들에게서 그 받아들여질 거냐. 왜? 자기는 한국말, 조선말 안 쓸 자신 있거든. 근데 괜히 자기 제입붙게 갖고 자기 걸리면 자기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조선말 한 애가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협조를 안 한 애도 있을 수 있지. 과연 그 사람을 정말 얼마나 잘 설득해 줄 수 있을 건가요? 어떤 과제들인데 어쨌든 그러한 그 지배자들 선생님의 어떤 그러한 계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21쪽. 선생님 책은 21쪽인데 그런 나뭇가지에서 저렇게 화사한 꽃이 필 줄을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겨울을 지나서 나무에서 그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 꽃 얘기를 해. 아버지가 왜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음,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저렇게 꽃이 피지 않냐, 이 꽃이 필 줄 어떻게 알았냐라고 왜 굳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진짜 나무에서 꽃 핀 게 신기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지. 어떤 뜻이 담겨 있어? 꽃이 피는 것처럼 음, 조선에도 음, 광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암담해. 일본은 자꾸 막 승전 소식이 들려와. 중국과도 싸워서 이겼다지. 뭐 어디 미얀마도 점령했다지. 막 일본의 세력은 날로 커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1도 가질 수 없어.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나무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지 않냐. 죽은 것 같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냐. 그런 걸 보면 희망의 싹은 있다. 독립의 싹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뭐 해야 된다? 버텨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 꽃의 이야기를, 그 나무에 핀 꽃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한테 가서 조선어 쓴다고 얻어 터지고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는 애야, 조선의 독립의 희망이 있단다. 이 나뭇가지에 꽃 핀 걸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나. 엄마는 그래, 넌 우리말을 쓰는 시인이 되거라. 라고 한다거나. 그 얘기를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너 학교 가서 뭐 하라는 얘기야?
조선어 쓰럼. 또 얻어 터지라는 얘기 아니야. 응. 부모가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거야? 준호, 아니.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 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 너 카메라 좀 조정하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음, 그거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할게요. 언제? 아무리 그 뭐냐 부모가 애국심이 강하다 하는 거잖아요. 조선말을 쓰라는 건 일본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거 엄마 아빠의 그 뭐냐 부모의 심정은 알겠는데 아들이 계속 학교에서 그 뭐냐 그냥 조선어 쓰면 그냥 얻어 터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래서 아들을 생각해서 라면은 그냥 일본어 쓰라고 하고 근데 그런데도 뭐 잘 모르겠어요. 재현이. 저는 뭔가 아무리 얘가 계속 얻어 맞는 건 나쁘다고 해도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뭔가 이런 건 나쁜 행동이네 이러면 뭔가 제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 상황에 희망이 없구나 이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면 뭔가 더 좀 자신감이 생긴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주성이.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맞았다고, 이 상황에서 맞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부모님 학교 가서 뭐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정신적 지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다수의 부모들은 야, 그러길래 조심 좀 하지. 다시는 조선말 쓰지 마. 이렇게 맞으면 어떡해? 하면서 너가 조심해야지. 네 몸을 잘 지켜야지. 라고 자식을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모들이 선생님 생각에 많을 것 같아. 우리 자식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모들처럼 자식이 아니도 물론 걱정되지만 그래도 네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올바름을 실천해야 된다. 기죽지 말아야 된다. 겁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사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들에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자식이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지지할 것인 건가? 아니면 자식이 좀 뭐하는 길, 험난한 길을 가지 않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해 되는 건가? 라는 점에서 사실은 부모 입장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이 반대로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떤 그 올바른 길을 하면서 그 힘든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독립운동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야 우리 아버지 멋집니다. 우리 어머니 멋집니다. 독립운동 하십시오. 독립운동 하시다가 잡혀서 감옥 가시고 고문 당하십시오. 그도 아버지 어머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독립운동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될 건가?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세요? 몸을 생각하셔야죠. 몸을 돌보셔야죠. 엄마 아빠가 아프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해요? 거의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아빠 좀 참으세요. 라고 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둘 것인 건가? 역시 여러분들이 결정할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꽃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작품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인상 깊은 장면을 얘기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막 관동 대지진이라고 요즘도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잖아. 근데 일본 역사상 아주 큰 지진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지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동 지방에 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이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언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책에서 역사 사실 알려주고 있어. 관동 대지진이고요. 조금만
혹시 관동 대진으로 인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아, 네. 생각해서요. 잠시만요. 자, 관동 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많은 집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일본인이 죽고 다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동 대진이 일어나자 정부에 불만을 품게 돼 사람들이. 그런 그 재난 상황이 생기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 인기도 떨어지고 이런 불만이 쌓이는 것에서 그 자기들의 책임을 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무슨 루머를 퍼뜨렸다는 거야. 헛소문 뭘 퍼뜨렸다는 가짜뉴스 뭘 퍼뜨렸다는 거야. 꽃잎으로 쓴 글자 아니 꽃을 먹는 아이들에 보면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야 당시에 일본 정부가. 조센징 제1조선인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뭐 독을 탔다는 둥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둥 이런 식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둥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적개심이 화가 누구를 향해 돌려지는 거야? 조선인을 향해 조센징 일본에 사는 조선인을 향해 돌려지고 그러면서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을 뭐 하는 거야? 그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가지고 폭행, 뭐 학살 이런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당시에 지진 때문에 1차 희생하고 또 이런 가짜뉴스에 희생당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책 꽃을 먹는 아이들에서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바로 누가 이 책의 주인공인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꽃을 먹는 아이들의 어떤 주인공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혀가 혀 짧은 아이, 말 더듬는 아이였다는 얘기. 그 아이도 결국 조선인으로 몰려서 뭐 하게 돼?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걸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너무나 지나친 민족주의에 이렇게 있으면 매몰돼 있으면 그렇게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너무나 뭐하게 스스럼 없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 딱 사람이 접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의 논리는 딱 하나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제일 조선인들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그 비극적인 일 안에는 사실은 제일 조선인뿐만 아니라 그 일본인들 중에도 이렇게 장애인이라던가 약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함께 희생당하는 또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작의 아들이라는 작품하고 저기 뒤에 있는 흙으로 빚은 고향이라는 작품하고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어. 남작의 아들과 흙으로 빚은 고향의 공통점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둘 다 약간 그 일본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그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의 얘기. 그렇지. 자, 둘 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남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아들, 친일파의 아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작품은 흙으로 빚은 고향은 일본에 사는 제1조선인, 조센징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남작의 아들도 그렇고 이 흙으로 빚은 고향의 주인공도 그렇고 자신이 뭐이고 싶었어? 일본인이고 싶었어. 자신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고 싶었고
일본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떤 거야? 한국인. 응?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 일본으로 대접받았어? 아니요. 일본으로 대접받지 못했어. 일본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뭐야? 조센징인 뿐이야. 조선인 것 뿐이야. 2류 취급, 2등급 취급밖에 못 당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찾게 돼. 그래서 이 책, 그 남작의 아들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 끝에. 걱정이 깃들인 목소리로 진석이가 물었다. 내 이름은 윤강이야. 송윤강. 가져오는 그대로 걸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 내 이름은 윤강이야. 송윤강.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문장의 뜻이. 왜 이런 문장을 한국인. 잠깐 써놨을까? 언제? 음,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어. 왜 이런 문장을 써 넣는가? 자, 흙으로 빚은 고양이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흙으로 빚은 고양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 유리코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는 힘들여.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부터 난 가나이 사치코가 아니야. 내 이름은 김행자이고 난 한국 사람이야. 자, 오늘부터 난 가나이 사치코가 아니야. 내 이름은 김행자이고 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 이 흙으로 빚은 고향에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내 이름은 윤강이야. 송윤강. 내 이름은 김행자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거 나는 언제? 일본인이 아니라 말해.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지.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즉 자신이 제1조선인이라는 정체성. 그 자기가 일본에서 친일파여서 일본인이 되고 싶었으나 자기는 일본인 될 수 없다.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고 그런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고백한 거야. 증언한 거야. 자기 이름을 얘기함으로써.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간디 알아? 간디? 예. 간디 같은 경우도 인도인이지, 인도인.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 그래서 간디가 처음에는 영국 신사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간디가 나중에 영국 신사복을 벗어던지고 인도인의 전통 의상을 입기 시작을 해. 그 행동도 똑같은 거야.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자기도 런던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영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영국의 신사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기는 거기서 깨달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영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자기는 인도인으로 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간디는 처음에 독립을 오랬던 사람도 아니에요. 인도인을 영국인처럼 대우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평등하게. 친일파들도 마찬가지였어. 여기는 친일파들 중에도 뭐라고 그런 거야? 자기를 뭘로 대접해주라? 자기들을 일본인처럼 대접해주라. 이 남작 친일파는 뭐라고 생각해? 가난한 나라 조선이 잘 사는 나라 일본과 같아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자기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자기가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뭐하게 만들었다?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논리.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하지만 일본은 그럴 생각이 뭐였다는 거야? 1도 없었다는 거야. 일본은 어차피 우리를 똑같은 일본인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똑같이 대우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국가주의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친일파들의 심리는 무엇이었는 건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잠들어라 새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야? 호준이? 준호 참 미안해. 이름을 거꾸로 불렀네. 준호야 잠들어라 새야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
자, 잠들어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일본으로 주동이. 위안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사적 사건을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어떤 만행이 저질러졌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잠들어라 새야라는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자, 잎새이는 바람은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었는데 잎새이는 바람은 이거 윤동주가 윤동주의 이야기고 그래서 윤동주의 전기문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중간중간에 윤동주의 실제 시를 넣어서 이렇게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인간 마루타라고 얘기하는데 윤동주가 이른바 일본이 생체 실험, 일본이 인간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같은 경우는 뭐 백신 주사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먼저 실험하지 않아. 먼저 뭐 동물들한테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사람들한테 저기를 한다는 얘기야. 임상시험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는 얘기야. 그 앞과정을 다 뭐 해버린 거야, 일본은. 생략해버린 거야. 그리고 바로 누구한테? 조선인들한테 자기들이 새로 신약을 만든 걸 투여하고 그걸 점검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서 일본인들은 의학기술 발달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의학기술이 발달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할 거고 의학기술이 발달한다는 이유로 과연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에게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도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분노하겠지. 분노했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 바로 잎새인 어떤 그런 바람인 작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나루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 기나루는 일본인들을 뭐 해야 되나? 복수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오빠가 그 똑똑한 그 아들이 고문받고 정말 뭐야 거의 바보가 되다시피 했잖아. 그런 그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야. 그 선생한테 우리가 과연 복수를 하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니면 그를 뭐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하느냐 라는 어떤 그런 문이야. 이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끝맺었어? 복수야 용서야? 긴 하루에서 응? 아버지는 낯들고 그 선생 찾아서 죽인다고 복수하려고 했었지. 반면 어머니는 선생님을 피하게 하고 말렸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우린 죄 짓지 말고 살아요. 우린 죄 짓지 말고 살아요. 즉 일본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게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코의 질문 이 책, 소린다 쌤의 이 책은 사실 쌤이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책을 읽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책을 읽으면 가뜩이나 일본 싫어하고 가뜩이나 일본 미워하는데 일본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저자는 이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일본을 증오하고 일본을 미워하는 것인 건가? 아니면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대로 기억되고 또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또 일본과의 관계대로 풀어갈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여전한 숙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야기, 일본과 우리가 사이가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 또는 일본 사람들 중에 좀 착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쓸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마사코의 질문처럼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샅샅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점에서 과연 뭐가 바람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역시 뭐 이건 선생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할 일인데 어쨌든 이런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이러한 작품들도 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있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서 알아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피자보다 맛있는 철학 이야기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철학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또 철학 아마 여러분들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데 철학과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진행할지, 뭘 질문할지 준비 못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준호야, 주성아, 미리 네.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잘 준비해서 수업들이 좀 더 활기차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밤에 수고했습니다. 요즘 뭐 독감 많이 돌던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또 건강하게 보겠습니다. 수고했어.